13일의 금요일.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저주와 불행의 의미로 쓰이고는 합니다. 이 1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유래가 있는데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예수의 죽음이죠.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간 예수는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모인 만찬에서 유다의 배신이 일어났고 당시 만찬에 참여했던 이들은 모두 13명이었기에 13명과 금요일을 묶어 13일의 금요일은 불행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과거 우리나라가 4층을 죽을 사와 발음이 같아 F라고 표기한 것과 같아 보입니다. 4라는 숫자는 실제로 많은 공포 영화의 소재로 쓰이기도 했고 그것은 13일의 금요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3일의 금요일에 불행을 겪은 이들도 있습니다. 1980년 6월 13일 미국 텍사스주 와일리에 살았던 베티라는 여성은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던 캔디라는 여성에게 살해됐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은 선반에 놓인 하얀색 표지의 책이 가장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 방의 다른 모든 것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거든요. 중학교 교사였던 베티는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캔디를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교회의 모든 사람과 친해 보였던 캔디는 실제로도 매우 친절하고 쾌활하며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지지받고 있었죠. 전기 기술자인 남편 팻을 따라 1977년에 와일리로와 두 아이를 키운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캔디와 친해진 베티는 자주 차 모임을 갖고는 했습니다. 둘의 모임은 자연스럽게 부부 동반 모임으로 발전했는데 캔디는 베티의 남편 앨런을 보고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에게 불꽃놀이를 원한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앨런을 만나고 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던 캔디. 당시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 그녀가 알게 된 것은 1978년에 교회에서 배구 경기를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캔디는 경기를 하던 중 실수로 앨런과 부딪혔는데 훗날 당시 그에게서 매력적인 냄새가 났다고 그녀는 회상했죠. 며칠 후 캔디는 교회 합창 연습이 끝나고 돌아가려는 앨런에게 다가가 당신이 자꾸 생각나고 끌려요 라며 본인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베티와의 부부관계는 평범했지만 학교 선생이었던 그녀가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자리를 가진 지 오래된 앨런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캔디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캔디의 그런 고백을 받고 2주일 뒤 앨런 역시 그녀에게 답하며 둘은 종종 배우자들 몰래 만나 미래를 즐기고는 했죠. 앨런은 매일 직장에서 캔디에게 전화하기를 고대했고 그녀 역시 매일 그에게 전화가 오기를 기다릴 정도로 둘은 서로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서로 처음 저지르는 불륜에 미안한 감정도 조심스러운 감정도 있었지만 둘이 만나 사랑을 나누다 보면 그러한 감정은 어느새 사라졌죠. 날이 갈수록 앨런을 향한 캔디의 사랑은 커져갔고 그 사랑은 어느덧 집착이 됐습니다. 앨런의 직장에 찾아가 그의 차 앞유리에 집에서 구운 쿠키를 놓아두거나 사랑한다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던 캔디. 점심시간에 남들에게 들키지 않게 홀로 나와 캔디가 놔둔 물건들을 챙기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웠던 앨런. 영원할 것 같던 그들의 사랑, 아니 불륜에 하나의 걸림돌이 생깁니다. 그것은 베티의 임신이었죠. 앨런은 두 번째 아이였기에 임신 초기에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베티가 임신 7개월쯤 접어들었을 무렵 많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만약 캔디와 만나고 있을 때 베티의 진통이 시작된다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며 당분간 거리를 두자고 말했고 캔디 역시 그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수긍했죠. 잠시 동안 그들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둘은 다시 만났지만 앨런은 항상 캔디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시기에 베티는 남편이 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고 그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모든 정황 증거를 비롯해 그녀의 심증이 말해주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캔디와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말이죠. 베티의 의심에 앨런은 캔디와의 관계를 끝냈지만 캔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앨런과도 이별해야 하고 베티에게도 들켜 자신의 추악한 소문이 금방 마을에 퍼질 것을 염려했던 그녀는
1980년 6월 13일의 금요일에 베티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날은 앨런이 일 때문에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홀로 아이와 있을 베티를 걱정하며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자 이웃에 사는 존에게 확인을 부탁했죠. 존이 현관문을 두드려도 안에선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 다른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살며시 손잡이를 돌려보았던 존.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간 그는 사망해 있는 베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죠. 당시 출동한 베테랑 경찰들도 경악할 정도로 현장은 끔찍했다고 합니다. 붉은색으로 물든 방 옆에 있는 냉장고 아래에서 흉기로 보이는 도끼가 발견됐습니다. 베티의 몸에 남아있는 41군데의 상처와 일치했죠. 곧 범인이었던 캔디는 체포됐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법정에선 그녀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베티가 화를 내며 도끼를 들고 공격했기에 몸싸움 끝에 그것을 빼앗아 반격했다고 주장했던 캔디. 그녀의 몸에는 2군데의 상처가 있긴 했지만 그것이 먼저 공격받아 생긴 상처인지 아니면 베티를 공격하다 생긴 상처인지 구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도끼에 맞았다는 상처치고는 그리 큰 상처도 아니었죠. 그녀의 말이 만약 사실이라고 해도 정당방위로 41번이나 공격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검사의 주장에 그녀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참조로 쓰이는 거짓말 탐지기를 중요 증거라 여겼던 시기였기에 재판의 흐름은 바뀌었고 1980년 10월 30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3시간의 심의 끝에 무죄를 판결,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캔디의 생명을 위협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죠. 어떻게 자백한 살인자를 석방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녀는 다른 여자의 남편과 잘 거예요. 저는 매우 충격받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생명을 앗아갔고 그에 따른 정당한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는 5파운드짜리 설탕 봉지를 훔친 채로 감옥에 가고 누구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네요. 이같이 여러 비난이 일었지만 재판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죄 판결받고 법원에서 나오는 캔디를 보며 베티의 아버지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한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 나는 판결이 만족스럽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역시 절대 알지 못할 것이기에. 재판이 끝난 뒤 캔디는 끝까지 자신을 지지해준 남편 팻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녀가 조지아로 이사를 갔고 카운슬러가 됐으며 몇 년 뒤 팻과 이혼했다는 소문이 있기도 했지만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다고 말했던 캔디. 깨진 그릇을 다시 붙여도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던 그녀가 유병장수하다 지옥으로 떨어졌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